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어떻게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아, 지방에 가 계셨었던 건가 봐요? 예, 지방에 있었습니다. 아, 예. 상당히 또 바쁘게 또 움직이시는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 자, 오늘의 시사평론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박영선, 오세훈 2차 토론, 기승전 내곡동 혈투입니다. 자, 4.7 재보선을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의 그 두 번째 TV 토론이 어제 30일 열렸는데 이번 토론에서도 오 후보의 그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두고 또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젯밤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다 보고 또 내용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예. 29일 1차 TV 토론에 이어서 이번 2차 토론에서도 이 내곡동 땅과 관련된 이제 공방이 핵심이었는데요. 과연 내곡동 땅이 없었다면 무슨 내용으로 토론 시간을 채울까라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어제 토론의 시작은 이 박영선 후보의 기조연설이었는데요. 여기서 박 후보는 이 내곡동 땅은 오 후보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다. 자고 나면 거짓말한다. 라면서 이제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이 주도권 토론에서도 이 내곡동 일대를 찍은 이 항공 사진을 꺼내들면서 이 오 후보의 처가 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딱 붙어 있다. MB 패밀리와 MB 항태자들의 땅이 붙어 있는 곳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오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그린벨트 풀리는 것을 몰랐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 라면서 이를 문제 삼았고요. 이에 대해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 박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맞서면서요. 당시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국장 정결로 결정됐다. 라면서 이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자신이 시장이 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 때 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거고 이 국장 정결로 처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에 당시 시장이던 오 후보의 직인이 날인된 점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가는 문서에는 항상 시장의 직인이 찍힌다. 시장 직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요. 또한 오 후보는 이 상속받은 땅을 갖고 있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 시중가의 약 85% 정도로 강제 수용된 것인데 이걸 돈을 벌려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지독한 모함 아니냐라면서 반발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지난 1차 토론에 이어서 그 어제 2차 토론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그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 후보가 그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적극 공세를 펼치는 것과는 이게 좀 다른 모습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오 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을 계속 당하고 방어만 하고 있는 형식인데도 이 공격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현 정부 들어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우리 법원이 인정하면서 또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위안부 역사왜곡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반일 감정이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 맥주나 의류와 같은 이 생필품에 대해서도 불매 운동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이런 또 왜곡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라는 사실이 또 밝혀지면서 또 이제는 감정이 좋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가 도쿄에 10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처분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요. 아직은 이제는 등기가 넘어간 건 아니고요. 이마저도 이제 처분 시점을 보면은 선거를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매매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박 후보의 남편이 그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집을 구한 거니까 이걸 투기로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 정서를 보면 또 얘기가 틀린데요.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 후보가 이 부분을 전혀 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후에 토론을 위해서 아껴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인지 혼동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제 토론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박영선 후보가 이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또 언급이 살짝 됐는데요. 그 지난 2014년 7월부터 한 6개월간 오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코이카의 자문단으로 르완다 해외 봉사에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특혜가 있었고 이는 곧 남의 일자리를 뺏은 거 아니냐라면서 오 후보를 공격을 한 건데요. 이에 오 후보가 또 발끈하면서 이 박 후보는 입만 열면 내곡동 얘기만 하고 이제는 봉사하러 간 프로그램까지 들먹이며 모함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박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흑색선전에 가까운 말을 한 적이 있냐? 아하. 시중에는 도쿄 영선 이야기도 돌고 해외 부동산 투자 이야기도 돌아다니고 지난 청문회 때 서울대병원 황제 진료도 해명이 안 됐는데 그걸 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앞으로 좀 정책과 비전으로 토론하자라고 이제는 대응을 한 건데요. 예. 아무래도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 보니까 이 박영선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좀 네거티브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고요. 또 하나 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앵커 출신답게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내곡동 의혹 제기가 과연 이번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고 또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행이 그 원인이 돼서 열리는 거고요. 또 최근 LH 사태부터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일어났죠. 김상조 정책시장이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무리하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 이 경질된 사건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비리에 대한 이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대 후보,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요. 오히려 내로남불 비판만 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게 더 우려가 됩니다. 예. 사실 박영순 후보가 선거 초반 내세운 게 바로 인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또 어느 정도 인정했고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도 인정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도 어쩌면 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경쟁력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부각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은 오히려 이 박영순 후보의 존재감이 아예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고요. 이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정권 유지 또는 국정 안정론이냐라는 이제 초대형 이슈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 지지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이번 토론이 뭐 치열하고 격렬하다는 점에서 좀 의미는 있겠지만 내용적인 충실함이나 또 유권자에게 좀 현실적인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민주유공자 예우법 이유 있는 철회입니다. 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운동권 내부에서조차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결국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자, 이 법안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또 공헌한 사람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 지원, 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또 양로 지원, 양육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법안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 한 68명을 포함해서 이 법 여권 인사 73명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문제는 이 법안의 내용과 그 시기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하도가 바로 공정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운동권이 스스로에게 셀프 특혜를 준다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법안에서는 이 취업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층에게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한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에 산 전체 국민들의 업적인데 이를 일부 운동권이 특권처럼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또 운동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면 하필 또 보궐선거가 코앞인 민감한 시기에 이런 법안을 낸 거니까 당장 선거를 뛰고 있는 현장에서 있는 이제 후보와 또 당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서른 의원에게 좀 법안 재검토를 해달라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설 의원 역시 이를 수용해 철회를 한 겁니다. 결국
그 법안 철회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선거라는 말씀인데 그 서른 의원도 이제 이런 후폭풍을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전 선거와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이 민주당이 이 단일 대우로 한 목소리를 내며 소위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좀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좀 원팀의 좀 분위기가 좀 흐려졌다 이런 느낌인데요. 흔히 우리가 엑스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서 또 박영순 후보를 또 난처하게 만들었고요. 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14% 인상으로 전격 경질됐고요. 여기에 또 서리원의 운동권 특혜법 논란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난 여론에 계속 기름을 붓는 이런 내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당장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이제는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면서 지지율이 좀 약화되니까 이제 여권 내 이제 돌발적인 행동이나 비리 행위에 대한 이 통제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이 당이 아닌 자신을 위한 정치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